불금이신 것 같은데 오늘 저희 일로 오셨네요, 그죠? 끝나고 김계동에서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보겠습니다. 소개받을 부광연이라고 하고요. 일단 뭐 소개를 너무 잘해주셔서 그만큼 이렇게 뭐 뛰어난 건 아닌데 그냥 저도 이제 경매를 시작해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이렇게 투자도 하고 할 때까지 시간은 꽤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자리에 쓰게 된 거는 그동안에 이제 경매 업계에서 제가 좀 경험했던 거,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경험을 좀 했던 것들이 좀 있어서 좀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겪었던 것, 또 이런 거를 좀 경매 처음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렇게 좀 잘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거고요. 소개해 주신 대로 이제 좀 10번 과정으로 기획이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중에 제가 한 5번 정도를 여러분 만나뵙게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또 다른 훌륭한 강사님들이 여러분께 좋은 내용을 가지고 해주실 거고, 시간이 이제 대신에 좀 2시간이라서 통상은 이제 한 번 하면 3시간을 하는데 좀 멀리서 오신 분들 계시고 하다 보니까 8시부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은 사실은 뭐 듣는 분 입장에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떠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죠? 네, 금방 가서 최대한 어쨌든 하고, 여러분들도 지루하지 않으시려면 또 제가 또 재밌게 해드리긴 해야 되는데 약간 시간이 아까워 좀 있어서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네. 어쨌든 한번 즐겁게 한번 시주 과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도움이 좀 돼서 사회생활 해나가는데 이 경매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나라의 민사랑 형사라는 개념이 있으신데, 그죠? 민사의 어떤 소송 구조나 이런 것들, 또 여러분이 만약에 채권자라고 하면 돈을 어떻게 받아내는 것, 이런 것들도 간접적으로 또 배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 제가 부동산 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경매 정보를 제공해주는 회사예요.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회사 중에 한 군데인데, 2000년도인가 99년도쯤에 했던 여자분이 계신데, 그분께서는 이제 경매를 잘 하시는데 어떻게 잘 하시냐면 채권자로서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여기저기 많이 빌려주셨는데 그 돈이 회수가 안 돼서 경매 신청하고, 이게 또 낙찰이 안 되면 누가 낙찰을 받아야 나한테 배당이 오잖아요, 그죠? 채권자한테. 그 낙찰 대금을 받아서 법원에서 배당을 해주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돈을 자꾸 원금이 까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분이 한 5년 이상을 다니시다가 느낀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경매 물건을 좀 싸게 낙찰받아서 돈을 버는데 나는 내 원금을 받기 위해서 쫓아다니다가 시간이 다 허비가 됐구나. 그래서 5년 만에 깨치셔가지고 그때 교육을 받고 오셨던 분도 계시긴 한데, 지금은 어떻게 성공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분은 이제 채권자 지위에서 경매를 조금 배우셨던 건데, 근데 이런 걸 배워놓으시고 나면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내가 이제 돈을 빌려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이냐. 왜냐면 뭔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법률 행위라고 할 텐데, 이런 행위를 할 때는 행위에서 여러분이 이제 뭔가 결정하잖아요, 그죠? 이 결정한 게 뒤에까지 다 이미 거의 대부분 결론이 낮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결정을 잘못하시게 되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죠? 실제로 뭐 요즘 가장 많게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투자 잘못하신 분들이 어디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다행히 대답 일단 안 나오신 거 보니까 투자를 잘못하신 건 없으신 것 같아요, 그죠? 기획부동산. 뭐 소위 말해서 뭐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 또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 호텔 분양 쪽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쪽도 이제 뭐 확정 수익률 해가지고요. 한 1억의 부채 뭐 1억의 어떤 주는데 수익률이 뭐 7% 8%를 법인에서 확정해 주겠다. 혹시 호텔 분양 받으신 분 계신가요? 호텔 분양 받으신 분들도 상당수 돈을 많이 까먹고 계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경매는 배워놓으시면 재테크긴 하지만 여러분들 돈을 좀 지키는데 많이 활용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서론을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좀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내용은 이게 또 안 나오죠? 이게 꺼졌나요? 안 나오죠?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이제 경매 공부를 왜 하는지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경매 공부 하시는 방법, 그리고 이제 경매 시장은 어느 정도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거는 뭐 경매로 취득하시는 것도 있는데 일반 부동산 중개업을 통해서 중개로 취득 가능하시거든요. 그런 거 차이점들. 마지막으로 이제 경매 절차 어떻게 되는지, 이 절차가 사실은 매우 딱딱한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알고는 가셔야 되기 때문에 좀 집어넣습니다. 처음부터 말씀 좀 드리면 아마 그 프린트물에서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이 좀 요약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재산을 지키는데 제일 먼저 활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이 경매라고 하는 거는 권리 분석이라는 거게 되는데, 이 권리 분석은 어느 부동산에 있는 어떤 권리자들, 이해관계인들의 순서를 매기는 거예요. 그죠? 1등이면 좋은 거예요, 이제. 그죠? 근데 1등으로 들어가기가 여간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부동산을 취득하실 때 여러분 돈을 전액 가지고 출을 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은행에 돈을 많이 빌립니다. 그죠? 그래서 은행은 여러분한테 돈을 빌릴 때 그냥 돈을 빌려주나요? 담보. 뭐를 가져오라 그래요? 담보. 담보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담보를. 그죠? 그래서 이제 담보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게 대부분 그 부동산이 되는 거고. 그죠? 그 담보를 가져오면 은행은 거기다가 뭘 설정해요?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다 알고 오셨네요. 그죠?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 민법에 있는 물권 중에서 담보 물권을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은행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 이제 캐치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담보를 받고 빌려주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죠? 사람을 믿고 그냥 빌려주는 거죠. 그러다가 사람이 부도가 나거나 폐쇄가 나거나 파산하게 되면 그 돈을 받는데 매우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일반 상거래 채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관행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서울유 같은 거 옛날 대리점 낼 때 대리점 아무나 받아주는 게 아니라 뭐를 가져오라고 해요? 보증금을 제출하거나 아니면 담보를 제공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만 대리점을 내줬던 그런 것도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나중에 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은행처럼 여러분들 하시는 게 제일 좋긴 좋은데 그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는 게 되는 거고요. 임차인 같은 경우는 또 어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 분들이 만약에 어느 주택이나 상가에 임대차가 들어간다고 하시면 보증금이 또 들어간단 말이죠. 그죠? 그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을 또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은 한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는 거에 내용에 의거해서 내가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걸 뭐라고 하냐면 대항 요건을 갖춘다는 표현을 써요. 대항 요건. 그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경매 공부하시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들으실 내용들이고, 또 이제 대법원 판례, 판사님들이 막 이렇게 쓰는 판결문 같은 거 보시게 돼도 대항 요건이라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대항 요건은 뭐냐면 전입 신고를 해야 되고 그 부동산을 점유를 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임차인이 이제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 임대차 보호법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게 뭐냐면 민법의 전세권이라고 하는 또 등기를 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어요. 그 둘 중에 하나 하는 건데 차이점은 뭐예요? 전세권 설정을 하시게 되면 돈 들어가요. 그죠? 그게 포인트예요. 그죠? 두 번째는 주인이 잘 안 해줘요. 그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임대인이신 분들이 계실 것 같긴 한데 혹시 임차인 분이 오셔가지고 전세권 설정하자고 하면 여러분들 해주시나요? 해주시는 건 상당히 좋은 분인데 대부분 다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안 해주냐 봤더니 우리 등기부등본이 지저분해진대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핑계대면서 사실은 이제 안 해주셨는데 사실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의 대항 요건을 갖추는 거는 임차인이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전세권 설정하려면 돈도 들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임차인들은 편하게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요건을 갖추려고 하는 거죠. 상가 임차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상가 임차인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부동산의 점유를 갖춰야 되는 거죠. 그죠? 나중에 임대차 보호법 시간에 또 다른 교수님도 이렇게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배워서 임차인이 내가 들어갈 때 이 부동산의 내 순서가 몇 등인지, 권리 분석은 순서라고 했잖아요. 그죠? 몇 등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등기부상에 깨끗하다고 해서 1등일까요? 1등인데 아니에요? 등기부상에 아무것도 없어. 거기에 내가 전세 계약을 하고 들어가서 전입신고를 해요. 1등 아니에요? 1등 맞아요? 1등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최근에 이제 이런 뉴스가 가끔 나와요. 어떤 사람이 이제 1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는 일단 대항력에 관련된 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내 보증금을 낙찰자가 물어줘야 되는 건 1등이긴 한데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확정일자는
내가 1등으로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숨어있는 1등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뭐냐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세금이 밀렸을 때